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슈로 불타올랐죠. 그 결과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 출신의 내부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0년 넘게 베테랑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해 금배지를 달고 검색어 거지갑 하면 떠오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우리 의원님 모셨습니다. 요즘엔 그 거지에서 왕자로 승격하셨고 네? 일명 입법 프린스라고 하시는데 아니 입법 프린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제가 대표 발의한 게 76건이에요. 네, 그리고 공동 발의한 것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이죠? 네, 1년 사이에. 제가 변호사를 10년 하면서 생각해왔던 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 하면서 그냥 단순히 뭐 법정만 간 게 아니라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부터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 좀 발의해달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해보세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쭉 발의를 한 겁니다.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의 예리한 분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유죄냐 무죄냐 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그 선고문을 저희가 듣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처럼 다들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을 거예요. 제가 좀 유감스러웠던 거는 굉장히 좀 빈 구석이 많다는 거를 이제 저처럼 그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느낄 정도여서 정치적인 선고와 또 법리적인 선고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내기한 데서는 제가 근사치는 가까웠는데 그게 오히려 더 폭발했어요. 6년 예상하시죠? 네.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도사님. 재판부가 늘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 그러는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래도 변호사 측, 검찰 측, 국민 여러 곳을 바라보면서 판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두루두루 판결이었다. 네. 어떻게 이번 판결 알 수 없죠? 아니, 저도 뭐 5, 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도 뭐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일단 법원도 살아야겠고 삼성 측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고 또 국민 여러분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모두를 고려한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이제 유죄가 나올 거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른바 정말 물증이 있었던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뇌물죄에서 뭐 명확한 물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심증만 가지고도 유죄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좀 초미의 관심사였다가 그 실황 중계 있잖아요. 그걸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죄가 나오겠구나 느낌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뭐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3년 이상의 형이 나올 거고 그러면 대충 이제 5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나왔고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죄가 다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일부지만 다 유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보면 형량이 좀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법조인으로서 박주민 의원님 선고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 부분이 다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형량을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고 유죄 인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을 안 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가서는 아마 장량 강경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3년 이하를 선고하게 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둔 그런 것들을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적용했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지 교수님? 예, 5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 혐의는 패키지예요. 논리적으로 하나가 성립하면 나머지 다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니까 뇌물 주기 위해서 횡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외 재산 도피죄 그게 걸리는 거죠.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그 사실을 감춰야 되니까 범죄 수익 은닉죄 이런 게 걸리는 거고요. 이 네 개가 다 유죄가 됐는데 다 일부 유죄예요. 그러니까 형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고 마지막에 통으로 이제 인정된 거는 위증죄. 그거 하나 달랑 통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자, 김진동 판사가 30분 넘게 읽어내려간 판결문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 뭐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부정적인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선고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완벽한 어떤 증거라든가 정황을 가지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멍이 뻥 뚫린 판결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그 묵시적 청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말한 적이 없고 이재용 부회장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2심 전심 알았다. 이제 이 전제 아닙니까? 그러면 승계 작업에 대해서 서로 도와주기로 오케이. 그러므로 승마 지원은 그걸로 보는 거다. 그렇다면은 미르 재단에 돈 내는 것도 K스포츠 돈 내는 것도 그것도 묵시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재판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삼성 측에서 그게 만약에 묵시적으로 아니었다면 이것도 묵시적으로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했는데 텔레파시 같은 거. 그러니까 텔레파시 통했다면 그러니까 텔레파시 통했는데 어떤 것은 그래 묵시적으로 이건 피해를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2심에서 논리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뇌물죄였잖아요. 네. 뇌물죄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아까 진 교수 말씀하셨듯이 배임 횡령으로 연결이 되고 재산 국외 도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10월 17일 안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뇌물 수뢰자죠. 여기는 공여고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뇌물 공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이제 삼성 측의 논리는 최순실한테 준 게 어떻게 박근혜한테 뇌물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공범관계다. 그러니까 공범이 여기다 주는 거나 여기다 주는 거나 돈은 똑같이 들어간 거다. 자, 요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보통 우두머리끼리 만날 때 도와주세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캐빈에서 나온 자료가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었다. 이것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 청탁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들어간 거는요. 독일에 있는 코스포스에도 들어갔죠.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정유라한테 애도 그 지원을 했죠. 네. 자, 이건 뇌물로 봤어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간 건 뇌물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그리고 요 뒤에는 최순실이 있었던 거고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청탁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또 왜 무죄냐는 거예요. 네. 저는 판결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딱 그 두 개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 공동체 이걸 어떻게 뭐 공동지갑 어떻게 입증하냐 막 했는데 그 의미 그게 없다. 핵심이었었죠. 딱 하고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와 정말 참신하다. 왜 저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인데 뇌물을 주고받는데 수동적이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편 처음 나온 거죠. 어떻게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뇌물이라는 게 뇌물이라는 게 내가 돈을 주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수동적일 수가 있는 거지? 수동적 뇌물죄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니에요? 왜 아니 율사들이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율사들이 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뇌물죄라는 건 아니 하늘에 뚝 떨어지는 법 용어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처음 들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로 보는 거고 최대한 삼성은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자리매김해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저쪽에서 것 같아요. 부탁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뭐 승마전을 했다 이거 객관적 요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관적 요소는 고의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직접 증거는 없는 겁니다. 간접 증거만 있는 그렇죠. 거지. 그런데 이제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범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딱들이 쓰지 못하고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유했다. 삼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2심 가가지고 저
판사가 수동적 의겠다. 그럼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그러니까요. 판결문에 보면 경제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아주 적극적 요구하면은 수동적 의겠다는 것은 강요당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이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남겨놓은 아까 거예요. 무시적이랑 안 근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이 정황 증거에 굉장히 의존한 거예요. 지금 판사가.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런 주장할 수 있겠죠. 모든 게 정황 증거냐 판사가.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유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삼성이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예.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다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요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강요된 돈만 내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건 자기들이 이익을 대가로 취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떤 뇌물을 공유하게 된 계기나 동기 문제하고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뇌물 사건의 본질이라는 걸 섞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판사가 이걸 섞은 거예요 지금. 이 일의 발단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삼성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그런 요구가 절실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예.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그렇죠. 판사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자꾸 취한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사건의 이번 모든 전체적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겟입니다. 속된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강요죄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본질도 재판부가 바뀌고. 어쩔 수 없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비춰볼 때.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람들마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판이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대 시위를 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 경우는 사실은 이 삼성의 이재용 재판이 더 관심사였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공감해요. 이제 이 세상이 변했다는 거를 우리 사법부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걸 드러내지만 이 판사들이 하는 선고문 같은 걸 보면 정말 세상 물정이나 세상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많아요. 선고도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혼 재판에도 뭐 위자료를 뭐 5천만 원 정도 하면은 이거면은 뭐 충분하죠. 뭐 잘 살 수 있죠.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그만큼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 권력을 이른바 경제 권력이 매우 손쉽게 매우 값싸게 샀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먹이 사슬 속에서 하나의 사슬로 농단당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다 논란이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뇌물 준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재용만 이익을 본 게 그러니까 그 아니라 얘기예요. 그룹 전체에서 그룹 전체 이익을 얘기입니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뇌물적 성격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동시에 그러니까요. 횡령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왜냐면 그룹을 위해서 그룹 돈을 쓴 거니까. 여러모로 이상한 문구들을 곳곳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강요처럼 보이게도 써놓고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게도 써놓고 횡령인데 횡령이 아니게도 아닌 제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판결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횡령이다라는 이게- 게 이제 자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회사에다 해를 끼치는 야.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저 사람만 혼자 이익 본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이익을 봤다면 사실 횡령이 아니라는 아니 얘기죠. 그런데 더 또 모수는 또 어디서 그 선거문에서 나오냐면은 어렵구나. 이른바 이제 그 최지성, 장충기 이 사람들이 이 승계 작업을 도움으로 해갖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해갖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시를 따랐을 충실한 이제 이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했던 임원들이 과연 얻는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형량에서 정말 나름대로 배를 한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이제 마지노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산 해외 도피는 5억에서 50억이면 또 5년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뇌물죄는 사실 5년 이하입니다. 뇌물죄는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번 뇌물죄가 이제 72억이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더라도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떨릴 때 모든 걸 다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0년도 나오고 1000년도 나오는 거예요. 150년 나오고. 요건 나오면 그건 다 합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판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맞추다 보니까는 5년이라는 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판사가 뇌물죄가 아니었는데 본인의 본심 아니었는데 여론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죠. 또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삼성에 대해서 뇌물죄인데 또 삼성을 봐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뇌물죄인데도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 돼버린 거죠. 저기 정유라가 갑자기 난데없이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는 바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많이 미치게 된 거죠. 사실은 안종범 수척도 이제 간접 증거, 즉 정황을 증명하는 것으로 좀 본 상태였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준비했던 말씀 자료, 그 말씀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 독대했던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다 적혀져 있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줄 내용이 다 정리되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주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거는 그냥 창작품이다. 행정관의 창작품이다로 그냥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계속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정유라가 딱 등장해가지고 삼성이 날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승마 지원 부분은 뺄래야 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거는 증거로 확실히 인정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될 수밖에 받은 사람이 없죠. 뇌물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노출된 건 이거예요. 정유라 증언이 있었죠. 그다음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던 2014년 우병우 비서관이 그 작성하도록 지시한 그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한 이해. 자, 요게 이제 노출된 두 개인데 노출되지 않고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장충기와 박상진 특검 내에서의 진술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번에 판결문 할 때 보면 인용되는 문구들이 있어요. 네. 핸드폰에 남아있던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문자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핸드폰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 최고의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핸드폰을 지워도 포렌식 기법으로 다 살립니다. 이거 한참 있다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예. 이 왜 핸드폰을 안 갈았죠? 우병우 자체도 핸드폰 없애버리고 새 핸드폰을 썼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이 내용과 특검 내에서 들어가서 얘기했던 진술이 일치가 됐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던 게 특검에 그대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즉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특검 측도 항소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그 특검법에 따르면 뭐 2개월 안에 뭐 끝내라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그런 조항들은 보통 법원에서 권고적 조항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2개월 내에 웬만하면 끝내주세요라는 권고적인 걸로. 의원님 나오니까 확실히 법조인이 있으니까 좋네요. 이게 왜냐면 봉사님 얘기 의존하려면 왜 날 노려봐. 야매법조인이거든요. 봐봐. 이게 검사처럼 얘기할 때가 있고. 보세요. 7일 이내에 항소하잖아요. 항소 뜻을 밝힐 땐 종이 한 장 딱 보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보통 일부 그 국민들은 항소 이유서 이때 다 쓰는 줄 알거든요. 딱 일단 보내놓고 첫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항소 이유서가 변호사가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라를 푸는 봉교사와 미심쩍어 하는 나머지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렇잖아. 달라. 이 상황이 맞아요. 무슨 상황인가? 항소를 밝힐 때는 항소장이라는 거 진짜 한 장짜리만 내면 되고요. 그래요? 항소 이유서는 나중에 내면 됩니다. 저도 항소해봐서 압니다. 특검대 삼성 측의 항소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모든 재판은 사실은 1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떤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에서 이제 5년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진동 판사의 어떤 분이 이제 제 2심을 맡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이 김진동 판사라는 부장판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2심을 맡은 판사가 그래 1심 이거 5년 말도 안 돼. 특검하고 똑같이 12년 때릴 거야 하면서 12년 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말의 희망을 물거품 같은 희망을 품고 이제까지 재벌 쪽에서 이렇게 형량을 받은 사람들이 변호인단을 싹 갈았어요. 예외 없이. 뭐 한화도 그렇고 뭐 다 그랬거든요. 아마 저는 삼성도 이 세기의 호화 캐스팅을 또 한 번 그 불세출의 호화 캐스팅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전 거의 없을 거다. 역대 재벌에 대한 그 재판들 보게 되면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요번에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촛불혁명 이후의 재판이라는 거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좀 돼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유죄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봐도 유죄다라는 거고, 분명히 실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그놈의 집행유예 없어야 된다. 요 요건만 딱 갖춰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이번 판결문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측은 항소를 하면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이 부분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정황 증거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묵시적 청탁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지금 법적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된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제2심에서 뭐 우리 형사법의 가장 큰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입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삼성 측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력이 있느냐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판결은 무승부입니다. 검찰과 변호사 측에 무승부 싸움을 시킨 거예요. 자, 형은 때리고 유죄는 만들었지만 유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판결문 곳곳에 남겨줬어요. 그럼 무승부를 때린 건 뭐냐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으니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해주십시오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토스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표적이 이동합니다. 관심이 분산이 돼요. 10월 17일 전에 재판 절대 안 합니다. 항소심을. 박근혜 대통령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 결정을 보고 다시 항소로 넘어가면 자신들에게 확 쏠렸던 부담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으로 쫙 빠져나가면서 그걸 보고 항소심으로 가게 되면 항소심은 편하게 박근혜 대통령 형조로 세게 나왔잖아. 그럼 뭐 사모법칙 적용할 거 없어. 그냥 5년 스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는 10월 1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관심을 급격하게 이동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저는 2심 재판부가 이런 고민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집행유예를 할 때 이제 감경 사유를 보통 고령에 오랫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왔다. 이 두 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용 회장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여건이 고령이 아니에요. 이 케이스가 뭐냐? 맞아. 최태원 전 회장이 4년을 선고받고 살았습니다. 고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 창업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제 이바지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봉구 회장이니 뭐 김승현 회장이니 다 쓸 수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제 이바지란 말 하면 그것도 좀 일반 국민 감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2심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1심 판결문이 좀 잘 짜여진 판결문이 아니라서 삼성 측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반면에 이제 특검 쪽에서는 그 구멍을 막고 오히려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1심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은 청와대 이제 캐비닛 문건에 이런 게 좀 늦게 나왔죠. 늦게 나오고 늦게 재판부에 전달돼서 그게 충분히 재판의 중심에 서질 못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특검은 항소심에서는 그 문건과 그 문건 작성자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제 삼성이 승계 국면이라는 걸 알았다는 측면이라든지 또 삼성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사소통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시는데 정치적 고려는 당연히 없어야 될 테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국민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외신을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뭐 리더십 공백을 우려한다. 대한민국 뭐 이러다가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외신은 우리하고 좀 관심사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판결문이 어떻고 뭐 양형이 어떻고 이래 따지는데 외신은 삼성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죠. CNN 같은 경우는 이번 유죄 판결은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이자 한국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에 대한 일격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경제지 가운데선 전 세계에서 가장 정론지라고 알려진 게 FT,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유죄 선고는 삼성이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명성과 장기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외신들은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국의 산업에 미국의 애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이런 식에서 봅니다. 삼성은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런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에서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를 해보니까 AA- 그 안정적 평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또 일을 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예.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첫 번째 구속 영장 청구됐을 때 했던 그 평이 인상적이에요. 뭐라고요? 삼성이 투명 경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늘 이런 거대 기업들은 하는 게 뭐냐면 M&A에 치중을 합니다. 근데 이 M&A는 결국은 오너가 결정해 줘야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판에 치중을 하고 옥중 경영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1심에서 유죄돼서 재판에 치중하기 위해서 나는 부회장직을 내놓겠다. 세계적으로도 또 국민적으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삼성의 안정성을 더 키워줄 수 오히려 있겠다. 오너 리스크를 없애는 그럼요. 특히 이번에 재판받으면서 이재용 씨는 거듭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경영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계속 옥중 경영 하겠다? 아니, 왜 부회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서로 그만두이지. 상충돼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사실 1996년도에 이미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유무죄가 갈렸었고요. 그때부터 사실 삼성이 정신 차리고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룹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해왔으면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많은 언론들의 비호와 또 법조 권력들의 비호에서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사실 폭탄을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아까도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했듯이 투명 경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언론들도 좀 차분하게 네. 그 바라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누구보다 궁금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재판 도중에 귓속말로 보고를 받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혁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조해했다고 그래요. 이재용 그 재판의 선고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 미르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미소를 지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백설공주와 그 7명의 그 친박들 이런 관계였어요. 동화로 치자면. 근데 지금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마치 왕자가 나에게 입맞춤을 해줘갖고 내가 풀려나는 것처럼. 즉 외부적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이득이 있는 거를 구차스럽게 기다리는 그 미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수뢰자는 공여자와는 달리 이제 액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 인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긴 형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부라도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기분이 나쁠 리는 없어요. 근데 그 미르재단하고 K재단 같은 경우에 이재용 관련해서는 그게 뇌물죄가 안 되더라도 뭐 SK라든지 아니면 롯데 관련해서는 그게 또 뇌물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삼성에서 준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그 부분은 일부 무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10월로 예정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행태를 쭉 보면은 계속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탄핵 과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옆에 있는 주위의 참모들 잘못된 정보를 줬든 변호인들 잘못된 정보를 줬든지 간에 뭔가 계속 기대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전략 좀 미스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사실 뇌물죄는 이제 형사법적으로 대형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이 있는 그런 범죄예요. 단독 정범이 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 당연히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굉장히 낙담을 했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뇌물죄 유죄를 했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 유죄했는데 이쪽에서 무죄를 내린다? 그럼 이제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양쪽의 부장이나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 판사들끼리 충분히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계속해서 판단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최순실 쪽의 변호사와 박근혜 쪽 변호사가 자기들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제까지 이재용 재판에 계속 참관을 했거든요. 네.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결국은
나머지 재판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재판의 증인으로 선정이 됐지만 안 나왔죠. 가진 이유를 대고 안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재용 재판에서 한 증언이 곧 자기 재판에서 자기 자백이 되거나 진술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쪽에 가서 위증 혐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재판에서의 증인만큼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출석은 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하면서 할 수 없다. 우리 변호사들의 뜻을 받아서. 근데 저는 이 재판이라는 거는 감정으로 또 휘몰아쳐서도 안 되고 시대적인 그 판결, 시대적인 선고문으로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는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삼성 휴대폰을 사주기는 했지만은 이재용을 뽑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우 신성한 권력을 줬어요. 그런 점에서 이재용의 5년에 대해서 뭐 10년이다 15년이다 이걸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형량을 가름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역사에 지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실제 법정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뇌물죄는 좀 특이한 게요. 뇌물을 준 사람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 이하예요. 근데 뇌물죄는 신기하게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면서 국가법이 적용이 돼요. 예, 액수에 따라서 법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뇌물을 수수하면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형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쪽 재판에서 합치면 아마 영재센터 16억도 있었으니까 89억이요. 89억 정도 받은 건데요. 그러면 이미 10년 이상이네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 네. 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형은 당연히 저는 근데 무기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15년. 같고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인정되는 범위도 진짜 10년 넘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죠. 네. 박주민 의원님 혹시라도 어디 가서 호텔에서 좋은 라텍스 침대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사진 찍히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뭐야 갑자기? 아니 저도 좋은 데서 잘 수 있죠.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의 1라운드를 넘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진짜 이 삼성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도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하는 것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계 대표 워커홀릭으로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대한민국 밥상 물가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수조사는 일단락되었지만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건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정부의 초기 발표였죠. 평생 동안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요.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그 섣부른 발표를 하고 역학조사도 다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1.2개, 뭐 7개, 126개 이런 등등은 급성 독성에 대한 그 표준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양계농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있었고 지난 정권 시절 4년 동안에 조사한 흔적이 없으면 언제부터 먹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만성으로 따져야지 이거로 급성 독성 그 표준치를 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우리가 이러고 먹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래 먹지 않고 한 20년 먹었겠죠.
이거 다 우리 다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 이제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위험성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크냐 안 크냐의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아무리 뭐 위험성이 작다 하든 간에 내가 거기 안에 무슨 살충제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먹겠어요, 그거?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평가하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 그다음에 위험 소통이에요. 그래서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세스먼트 부분에서 평가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케이, 급박한 상황은 없다, 급박한 위험은 없다. 오케이, 이렇게 안심을 시키지만 하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위험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갖다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전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야지 국민들이 선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나의 선택권 없이 그냥 내가 그 정부 말에 속아가지고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을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발표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서둘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위험한 데는 갑자기 안전하다고 나오고 또 안전한 곳은 갑자기 위험하다고 나오고 피해가 발생하고 발표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이렇지만은 아주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분명히 그 얘기를 좀 해줬어야지 국민들이 안심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통이거든요. 이분이 소통이 꽝이에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의 대응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허둥지둥하고 완전히 오리무중 답변에다가 정말 윤진숙 장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윤진숙 장관은 어떤 점에서는 참 백칭이라도 있었어요. 참 저 양반 순진하니까 저렇게 당한다. 몰라서. 근데 이분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사 정치인이었어요. 정치 약사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말하자면 임명됐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식약처라는 데는 여러 가지 단속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통에 관련돼서 단속권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인 거예요. 그러면 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전문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때 파랑새 약국이라고 자기가 하는 약국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블로그에 썼어요. 어떻게 공직은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 자질이 안 돼 있다. 이랬더니 이분이 또 제가 꼼짝 못하는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 권력에 집요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제대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전화를 제가 마지막에 받으면서 저한테 이제 그만 전화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분이 업무 보고를 안 받은 겁니다. 네.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그 시간에 청와대에 지금 끝발이 좋은 사람이 누구지? 이것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다 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까지 10통 가까이 전화를 계속해갖고 할 정도의 그 끈기와 그 집요함. 굉장히 권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끈기 집요함 때문에 식약청이 됐지요. 평범한 약사분이. 지금 이 달걀 파동의 최고 피해자는 지금 국민이 윤진숙 전 장관이네요. 아니에요. 더구나 피해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이낙연 총리가 브리핑 하지 말라. 그렇게 몰라갖고 어떡하냐. 이러니까 짜증을 나한테 짜증을 냈다. 냈다, 뭐. 그러니까 또 이낙연 총리가 질책이었다. 그러니까 총리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경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웃었어요. 기본 소통하는 방법에 아주 익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윤진숙 장관도 계속 저기 웃기만 했죠.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표면적이니까 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지금 웃겨요가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그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러가라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게 이게 뭐 사태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정책적 실수로 벌어진 사태는 아니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인수인계가 안 됐고 이분이 이제 과연 저 식약처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사 출신이잖아요. 예. 관계가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사 출신이고 또 약사 협회장이더라고요. 이 협회장이다라는 게 무슨 약사들의 이해관계에
보잖아요. 이분은 빨리 그만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는 그 이제 자리에 선거 있으면 운동을 어떡해요? 도와줬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임명 전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다.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경고를 주고 투 스트라이크인데 원 스트라이크가 더 들어가면 그때 이제 물러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달걀 파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 외부자들에서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죠. 살충제 달걀 파동을 미리 예견했던 작년 데이터가 10월 있다고 국정감사 때. 합니다. 예. 예. 전화 상태가 좋아졌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기동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예, 정봉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기동민 의원님의 이야기를 지금 귀담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예. 살충제 달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국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그 친구 소개로요. 네. 양계업자 두 분이 우리 의원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분들 말씀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예. 닭에 있는 벼룩과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쓰는데 닭들이 내성이 좀 강해져서 점점 더 독한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고 2주에 한 번씩 직접 닭에 분사하고 있어서 닭이나 계란이나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네. 허용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예. 좀 이렇게 자책감들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와,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어찌 보면 내부자들로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2016년 9월 달에 확인한 건데, 그러니까 한 2012년, 13년도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농협 잔류검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와. 3년 동안. 어찌 보면 무풍지대였던 거죠. 내가 보기에는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자나 네. 유통업자들이나 그리고 농식품부나 식약처나 좀 계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알 문제니까 알만한 사람은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건데 네. 그 열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좀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기동민 의원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알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끝까지 못 막으신 겁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게 아니어서 이게 전체 농가의 문제인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를 삼아서 국민들의 식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AI 등으로 이제 이 농가가 많이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데 이 양계 농가에게 또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해서 관리 대책들을 좀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봤던 것이죠. 이번에 네. 이제 정부에서 안심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또 이제 전문가들이 축적되는 네. 만성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동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함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오류이고 지금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과학적 증거치를 사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행정기관이 단언해서 안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사후 행정의 과정 속에서는 별로 신중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보고 드렸을 때 겨우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섣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 네. 그 2015년 식약처에서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에 이게 연기가 결정됐다면서 이게 우병우 개입설을 제기했거든요. 예. 2015년 11월 달에 그런 그 문건들이 작성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규제책이었거든요. 예.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규제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생산 일자를 표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통 일자를 표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유통 기간을. 대단히 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경제수석실로 간 것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한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게요. 민정수석실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농식품부라든지 양계업자들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식약처의 주문을 받아서 그런 대처들을 좀 해나갔다면 네.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별로 뭐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병우가 뭐 신도 아닌데 모든 것들을 다 우병우 아니, 의원님.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의원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만 한 게 아니라 닭검증도 해요? 그래서 좀 우습다는 대통령 관심 사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4대 뭐 근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 근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알, 뭐 계란, 떡볶이, 순대, 알떡순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관리위원회가 민정수석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때 2015년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갖다 통과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면 네. 오늘날 살충제 달걀 파문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임 정부의 잘못이 많이 커요. 근데 지금의 현 정부는 원래 전임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책임은 지금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책임 논란을 벌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언론도 침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회 역시 한 번의 지적만 있었을 뿐이지 저 역시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에는 되게 이 정치적인 복선들이 함의되어 있는데 요즘 식약처장이 완전히 동네 북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못하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농식품부는 자기들의 권한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것 같아요. 원래 건설하는데 감리회사는 따로 두지 않습니까? 감리 역할은 따로 두는 거고, 그렇죠. 지능과 어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부, 그리고 규제와 예방을 하는 식약처, 이렇게 해서 역할은 분명하게 분리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2015년도에 민정수석실 때 건의했던 이런 제도적 개선책과 보완책들이 심도 깊게 고민되어서 네. 수산농가나 양계농가들을 발을 묶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계란이, 안전한 음식이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강력한 규제책을 갖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살충제 달걀 문제를 제기했던 기동민 의원과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살충제 제가 맞았네.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애완용으로 닭을 키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틀을 밖에 안 데리고 나가면 울어요 그때부터. 개처럼 짖어요. 와 그러고 자꾸만 자기 몸을 쫙. 그래서 찾아봤더니 벌레를 진드기.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드기라고 하나 진드기 등 여러 가지 벌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면서 자기가 흙을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흙을 찾아서 그걸 파고 흙을 발로 막 하면서 몸에 다 놓아요. 흙을 놓어.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한 20-30분 한 다음에 나와서 울지도 않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20cm, 25cm에다가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있으면서 목욕이 안 되면 이렇게 막 쫙요 몸을 잡는 거야 진드기를. 근데 그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 이 A4 용지에 요만큼이야 요만큼. 아니, 이것보다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 25니까 내 이게 20입니다. 손가락이.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한 요만큼 사이에 닭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렇지, 그 정도. 요만큼에 요만큼. 그 정도. 거기에 닭이 있다고요? 아니 여기 남인석 씨 한번 올라가 있어봐요. 그리고 1년 내내 서 있어봐요 이렇게. 아, 좁네요. 생각보다 심각한 게 이 피프로닐 비펜트는 이런 살충제가 닭을 소독하는 살충제가 아니에요. 게사를 소독하는 살충제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닭을 다 5만 두든지 5만 수든지 3만 수든지 끄집어낸 상태에서 이 안을 싹 청소를 하고 그럼 여기 그 찐득이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눕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꺼내잖아요. 그렇지. 못 꺼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나 갈래 그러고 뭐 여기저기로 막 가니까 그 안에서 그냥 해버려. 닭을 피해서 나름대로 게사를 소독한다고 하는데 닭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닭을? 게사 소독과 닭을 같이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료에 묻은 것도 닭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료, 게사, 닭 그걸 다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달걀을 낳은 닭은 괜찮은 거냐? 나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계협회는 지금 전전긍긍하는 게 닭에 있는 계란에 있는 살충제 성분이 닭에도 있을까 하는 이제 의심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육계는 현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30일 정도 지나면 그 닭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개사의 찐득이 발생할 무렵에 그건 가만 놔두면 닭이 없으면 찐득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2주, 3주 동안 소독을 하고 놔두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방사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노개가 되면 계란을 낳다가 노개가 되면 그 닭을 어떻게 합니까? 닭 가공식품으로 갑니다. 오. 그러니까 닭이 들어가는 기계, 뭐 살코기 들어가는 기계. 그렇지, 살코기. 살코기만 뭐 이렇게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역학조사를 해서 오히려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6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데가 10%도 채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흔쾌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찾자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랬지 않습니까? 친환경, 뭐 방사, 뭐 햇섭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인증해주는 것들이 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네. 52군데 가운데서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거 인증 그런 믿을 만한 농장이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증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 안 했다 보니까는 이제 검출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친환경 농가 인증을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건 농가 인증을 받으면은 정부에서 한 5년 동안에 뭐 매년에 2천만 원에서 한 3,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또 인증을 받으면은 좀 비싸게 팔리고. 발열값이 더 비싸게 받으니까. 그래서 인증제도가 99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는 데서 인증을 했었습니다. 들어봤어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도장을 꽝 찍어줬는데 2002년도부터는 이제 민간업체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부터는 모든 인증 업무를 한 64개 민간업체에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환경 어느 농가는 친환경이니 어느 아니니 그걸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증하는 60 민간 몇 단체. 개 민간 단체에 거기를 일하는 사람들이 예. 상당수가 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가 있다 이겁니다. 이른바 마피아 형성되니까 아이고 아우 형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 마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이게 사후 관리하는 이 공무원들 농관원 출신들이 사장인 데가 5군데예요. 네. 그리고 이 64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640여 명, 600여 명 되는데 80여 명이 농관원 간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4군데가 전국에 다니면서 야, 너 계란 몇 개 가져와봐. 그런 거 검사하면 옆에 거만 빌려와야 자기들 농약 쳤으면 예. 그럼 그래? 여기 우리 전 작가집 그 친환경. 저 그 진중원 잘생겼으니까 친환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친환경.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당신들 제대로 줬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관리하러 오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관리하러 오는데 관리하러 온 사람은 8급, 7급 공무원이야. 이 사람은 5급, 4급 출신이야. 어이? 그동안 잘했었어? 근무 잘하고 있지? 감옥 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관리 이거 잘 줬죠? 내가 알아서 친환경 다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불이 바뀌어갖고 사후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걸 두고 방금 우리 누구시죠? 안 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 원장님 아니, 얘기했지. 심해 수준이시네요. 그러니까. 심해 수준. 달걀 많이 드셨나 달걀 많이 봐. 먹었고 그래. 이게 그래서 농피아 수준으로 다 짬짬이 돼서 먹이 사슬이 돼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면서 이번에 농피아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물 복지형 사육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보완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제 이런 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방사. 우리나라에서 한 6%의 농가는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풀어놓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풀어놓는데 규정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빨간 라벨 기준을 하면은 닭 하나가 5평방미터를 차지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줘야 됩니다. 10,000마리를 키운다 하면은 5만 평방미터.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면 15,000평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무리죠. 지금 사실 15,000평을 우리나라처럼 땅값 비싼 데서 프랑스가 넓으니까 뭐지만 그다음에 이제 다단계. 그러니까는 이 층별로 빌딩 만드는 거죠. 빌딩을 만들어서 키우는데 이제 지금보다는 스페이스를 좀 넓게 해서 같은 땅 면적이면 좀 하겠다. 제비집 키우듯이.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아파트형으로. 더 공장형인데 페이스는 좀 더 자유롭게. 뭔가 더 넓혀지겠다. 위로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건설비가 많이 들죠. 세 번째는 이제 복지형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 현재 그 KGT에 좀 흙도 놔두고 산란장을 좀 놔둬가지고 지금은 좀 편안하게.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것은 그 유기농 이제 그 인증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세 개 다 지금보다
만드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 이거 관련 인건비 훨씬 많이 든다는 그러니까 닭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부킹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 아무튼 스트레스는 좀 덜 받고 훨씬 덜하는 거잖아요. 훨씬 덜한데 그런데 이제 그 설치 문제, 인건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동물 복지용 사육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있는 규정만이라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 개사 소독하는 문제, 개사 소독하는 문제, 빼는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더 과학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무항생제 농장이냐, 유기농장이냐, 방사농장이냐 이런 것을 분류를 좀 세분화해서 네. 소비자들이 요쯤 되면 이 정도 돈을 내고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6%에서 나오는 유기 계란 있거든요. 유기농 계란. 그거 비싸요. 한 3배 비싼데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양계 농장들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그 생산을 유도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찐득이 있을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 옆구리 어디에서 손은 안 가는데 이따만은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 계사를 좀 늘리고 정말 건강한 계란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국가나 이런 금융기관까지 해서 한 1%, 2%대 그 자금으로 해갖고 장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리 용자 정책까지도 환경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채취도 이제 그렇고. 지금 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농가는 양계 농가는 닭 열심히 키울 수 있게 좀 정부가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좀 확실히 주고요. 농림수산부의 경우에는 방역이라든가 농가의 생산 현황 이거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식약처의 경우에는 이 유통에서 계란이 안전한가 이거를 확실하게 책임을 져서 네.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백서를 만든대잖아요. 이 달걀 파동에. 그래서 백서를 만든다는 거는 그 원인부터 과정, 그다음에 대책까지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왜냐하면 다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이제 우리보다 다른 시대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직도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건강한 닭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들은 뭐냐면 동물권의 문제예요. 동물권이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그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동물들한테도. 그러니까 하나의 그 문명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인간만을 위한 그게 사실 인간한테 피해로 돌아오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동물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명사적인 전환도 물론 저기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또 이제 이 중년이 넘어서는 사실 고기라든가 이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건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먹었고 영양사적인 이 전환을 그것도 좀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계란을 지금 이제 일주일째 안 먹으니까 너무 계란이 그리워요. 아니, 이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가를 이제 위해서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서는 고기를 정말 덜 먹는 거고. 아주 적게 먹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채식주의자들도 저는 이제 존중은 하지만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꼭 먹어야지 기운이 나는 사람이라든가 이 영양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나 코끼리는 쉽게 말하면 쓰던데요. 그러니까 축사에서 기른 달걀을 3개를 먹을 동안 네. 친환경 그 뭐랄까 정말 그 동물 복지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달걀을 갖다 하나 먹는 거 또는 2개 먹는 거를 줄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공포감이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식당 가지고 달걀 후에 2개 시켜 먹었습니다. 아, 네, 이제 어쨌든- 계란을 이제 그 한 판을 주문을 했어요. 계란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전 날마다 달걀 키우는 양계 농장 농민들과 우리 또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래요. 현명한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968년 날짜도 기억납니다. 7월 2일. 그 당시에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입니다. 그때 국세청이라는 게 조직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조남이 낙선이세요. 예, 이낙선. 상공부 장관까지 그렇죠. 했어요. 낙선하지 않으시고. 선출직은 안 되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대 있을 때 부관 출신이죠. 그 당시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걷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죠.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계 반발 때문에 이제 모두가 없었던 일로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문제는 다시 잠복이 되어 있었는데 87년도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서울대 손봉호 교수 등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중심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인들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또 이제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한 시민단체가 당시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직무유기했다고. 왜 종교인들 세금을 안 걷느냐고. 그래서 국세청장을 고발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문제지? 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종교인들의 세금을 물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의도적으로 직무유기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그때 이제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를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소득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결국은 종교계의 반발, 또 종교계를 의식한 이제 국회 발의됐던 게 결국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과된 것은 2년 유예를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소득세를 적용을 하겠다. 그렇다면 바로 내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2년 유예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2018년에서 또 한 번 2년 유예를 해서 2020년부터 이 법을 적용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고 법안을 냈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종교계 내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94년도에 이미 천주교에서는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 내겠다 해서 지금 근로소득세를 교구별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대한성공회도 이미 세금 내고 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이미 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이게 찬성 입장이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목사님도 있겠지만 뭐 1000만 원 받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납세 의무는 누구나 다 갖는 거잖아요. 납세 의무는 누구나 갖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미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의 평균 연봉이 2,885만 원? 네. 그러니까 그 납세점 미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려는 그 스님들은 2,05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들은 1,700만 원대고요. 평균. 그 다음에 수녀님들은 더 적어가지고 1,20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 사이에서 그 많이 버는 분들하고 그 이제 많이 못 버는 분들 사이에 균형을 좀 맞춰준다라고 하나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맞아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아버님 세금 내셨답니까? 아니 그때는 세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을 못 받으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 30만 원 봉급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7만 원인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너무 작고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지지도 못 살았어요. 현재 이제 문체부에 등록된 이른바 종교인 수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실질적인 과세 대상은 약 4만 6천 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세금 많이 내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 목회자분들 좀 많이 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종교인 과세 문제는 세수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걷어들여봤자. 그렇기 때문에 세수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공정과세라는 상징성 이것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 종교인 과세 반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보니까 야, 모처럼 이렇게 여야가 하나 돼서 한 목소리를 냈을까요? 대표 발의를 이제 김진표 민주당 기독신호회 회장, 조배숙 국민의당 기독신호회 회장과 이제 이해훈 바른정당 기독신호회 회장, 안상수 자유한국당 기독신호회 회장. 기독신호회 회장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불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래서 총 하면 기독교 18명, 불교 5명, 천주교 1명, 1명 무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년 전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찬성표를 던진 그 자유한국당 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유예하자고 하는데 그때는 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하는 입장은 뭐냐면 목회 활동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본적인 봉사 활동이지 우리는 수익을 노리고 하는 노동이 아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복잡한 속내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세해야 된다 찬성할 거예요. 예.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세는 희미해요. 예. 반대하는 사람 똘똘 뭉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되게 지역구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기독교 세력의 엄청난 표심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앞으로도 당선되려면 그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이제 로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부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진 교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우리가 아주 이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이때 힘이 크죠, 이 말하자면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그 역할을 아주 정교하게 그다음에 밀집된 교회나 종교기관의 힘이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대형 교회 또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 불교의 그 파워가 아주 막강하고 그 지역마다도 좀 다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가 물론 성역이긴 합니다만은 언론조차도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취해복권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큰 교회 예를 들어 갖고 등록 신도가 한 1, 2만 명만 넘어가도요. 거기에 열성적인 신도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주임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그 주지 스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게 영향력이 있었고 100표, 200표 움직이면 혹은 500표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0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1000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락을 결정짓는 표예요. 근데 그게 한 군데만 아니라 또 지역별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신부님들은 그 스님은 스님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네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5만 5천 개 정도 돼요. 예? 5만 5천 개.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교회가 한 개가 좀 넘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현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2년 유예 조건을 달았겠습니까? 2016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총선이 있죠. 선거가 있기 2017년에 때문에 대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종교계에 건들면 겁이 나요. 그러니까 2년 유예. 일단은 넘어가자. 총선은 넘어가자. 그래서 2016년 넘어가고 올해 2017년 넘어가서 2018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게 2년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2년 연기하면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 지방자치제 있잖아요.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빙하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결국 이 2년 유예를 하자. 예. 이런 건 뭐냐면은 선거는 2년마다 지자체 선거 있죠. 총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집단적인 종교 권력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종교계 대부분이 신도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나 세금 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네. 반대하고 있는 쪽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쪽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데 따르면은 이 대형 개신교회 쪽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 중에서 사실은 이게 급여 자체로는요.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내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를 그 가운데에서도 제하고 왜냐하면 이 과세점을 넘는 말하자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거기서 필요 경비를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받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내는 것보다는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유예 법안을 만든다는 거는 좀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배경에. 또 외국을 보게 되면 사실 기독교의 원조 국가들은 다 세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만 안 내느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안 내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신성한 신에 대한 봉사활동이다. 이게 사실 개신교 논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뱅이라고 있잖아요. 개신교.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게 세속적인 직업이 신이 맡겨신 성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일이죠. 네가 지금 네 직업을 하는 게 옛날 수도승들이 따로 신을 위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네가 네 직업을 하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케이션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라틴어 보카레 부르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거든요.
있거든요. 개신교 논리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도 세금 내고 있는데 그 논리를 거슬러 가지고 딱 해서 성직이야.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카톨릭의 그 수도승 그 제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도 안 되는 겁니다. 개신교 논리 자체에도 맞지도 않아요. 와, 이게 진짜 와, 이게 재밌는 게 기독교 교단 중에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우려를 합니다. 자, 지금은 성직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교회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우려를 하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요. 단체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단의 활동,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교회 헌금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아주 극히 일부 종교단체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갖고 불법적인 세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의혹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우리 그런 의혹 받고 살기 싫다. 네. 전체 들어오는 돈은 얼마이며 그리고 우린 이 돈을 사회봉사로서 이렇게 쓰고 그렇죠. 있다. 종교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 뭐 반대를 일부 하지만 이번에는 좀 직진해서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종교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이며 과연 저런 부처님이 기뻐서 오실 것인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또 너무 대형화되고 또 거기에서 이 정치 권력까지 등에 업고서 지난 동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내지 않았던 거는 저는 우리나라 종교계의 부끄러운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직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반대하는 교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존경받는 교단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저도 이제 직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 있잖아요. 자꾸 유해하자는 정치인들한테 한 말씀 하고 싶거든요. 의원입니다. 공화국의 의원이에요. 공화국은 레스포블리카입니다. 공적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사적인 사안이에요. 당신들이 국회라는 곳에서 법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넘어가자. 그럼 2년 유예를 둔다 그러는데 2년 동안 유예 뒀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라는 거죠. 앞으로도 2년 둬봤자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유예는 없다. 여기서 종지부 찍자 제발. 제가 군 입대 전에 우리 어머니가 장항선에 있는 점쟁이를 먹여 살릴 정도로 점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쁜 유혹의 문턱에서 엄마 생각을 해요. 종교의 순기능 같은 거고 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봉도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종교에서 보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풍성교. 근데 이번에 저 세금 내면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철학원 우리 아는 형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류로 들어와. 제가 위험한 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위험한 데 가지 않습니다.